안녕하십니까. MB지도사 법학개론 강의를 맡게 된 천진웅입니다. 오늘은 형사소송법상 기본 이념을 기본으로 처음부터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사소송법상 기본 이념에 있어서 규문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규문주의는 법원이 스스로 절차를 개시하고 심리하고 재판하는 주의입니다. 심리 개시와 재판의 권한이 법원에 집중되어 있어 법관이 공평한 재판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이놈 내 죄를 알겠느냐 이런 식으로 옛날에 뭐 사또님들 원님 재판처럼 그 원님께서 자기가 기소하고 재판하고 이게 다 하는 걸 뭐 규문주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영어로는 인퀴지셔널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심리 개시와 재판의 권한이 법원에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발전을 해야 될 텐데요. 검사의 공소 제기로 소송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탄핵주의입니다. 즉 재판기간 이해자가 소추를 해야 소송이 개시가 됩니다. 검사의 공소 제기이므로 국가소추주의입니다. 사인이나 일반 사인이나 피해자가 소추하는 것이 아닙니다. 탄핵주의에 의해 소추기간, 피고인, 재판기관의 삼면적 소송 구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옛날하고 다른 건 검사에 의해서 그 소추가 된다는 거, 국가 소추가 된다는 게 이게 옛날 규문주의와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사자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당사자주의는 소송 당사자에게 소송의 주도적 지위를 준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제3자의 위치에서 양 당사자의 주장과 입정을 판단하기만 하면 됩니다. 당사자 상호 간의 공격과 방어가 이루어지고 심리가 진행됩니다. 이에 대비되는 것이 직권주의입니다. 직권주의는 법원의 소송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또 변론주의라는 이제 용어가 있는데요. 이는 주로 민사소송에서 주로 이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변론주의는 소송 자료에 대한 자유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소송 자료는 사실과 증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처분권주의는 소송물에 대한 자유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현행 형사소송법은 과거에 비하여 당사자주의적 성격이 강화되었습니다. 저번 시간에 그 강의를 했는데요. 변론주의를 다시 한번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다른 분에게 돈을 이제 돈을 빌려들었는데 그게 15년이 흘렸다고 봅시다. 예를 들어서 15년이 지난 뒤에 이제 소송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제 원고는 이제 피고에 대해서 돈을 이제 갚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피고가 이제 원고에게 이제 소송 자료나 이제 사실과 증거에 대해서 청구를 하고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근데 변론주의는 거기에 대해서 입증을 하지 않으면 그 법원은 이제 그 인정을 받지를 못하게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형사소송법에는 이제 당사자주의나 직권주의라는 용어가 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직권주의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소송법상 소송에서의 주도적 지위를 법원에 인정하는 소송 구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당사자주의에 상대되는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직권주의에서 직권 탐지주의가 있는데요. 직권으로 탐정을 한다는 거죠. 탐정에서 알지자 안다는 주의인데 직권으로 증거를 수집 조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직권심리주의는 법원의 지배하에 소송물이 있기 때문에 법원이 사건을 직권으로 심리할 것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권주의는 당사자주의에 대한 규제적, 보충적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수강생들은 아셔야 될 게 직권주의가 뭐냐, 당사자주의가 뭐냐 이게 아마 본능적으로는 아실 겁니다. 아는데 이게 시험에 사용되는 지문에 대해서 익숙해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기본 이념으로서 실체적인 진실 발견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정 절차의 원리가 있고 그 다음에 신속한 재판의 원리가 있습니다. 재판 비공개의 원리는 기본 이념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자, 그러면 수강생 중에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당연히 실체적 진실 발견의 원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자기가 다른 사람을 이제 죽이지도 않았는데 어떤 복잡한 이유로 인해서 재판정에 가서 자기가 죽였다고 이렇게 자백을 하는 수도 있습니다. 판사님이 보시기에는 저 사람이 죽이지 않았다 이런 걸 본인께서 이제 판사님께서 판단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이 판결을 여러 가지로 이제 당사자는 자기가 죽였다고 하지만 판사님은 자기가 밝혀낸 대로 저 사람은 이제 살인을 하지 않았다. 저 사람은 무죄다. 이런 식으로 실체적인 진실을 발견을 하셔야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자, 그런데 민사소송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변론주의와 처분권주의가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변론주의에서 자기가 이제 자기에게 유리한 부분을 입증하지 못하고 주장하지 못하면 판사님은 실체적으로 봐서는 저 사람이 저분에게 더 이득이 될 것 같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판사님은 이렇게 명시적으로 이제 코치를 하는데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상으로는 그런 걸 형식적 진실 발견의 원리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실체적 진실 발견과 형식적 진실 발견이 뭔가 이렇게 이제 혼란스러워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정리를 하자면 형사소송법상으로는 실체적 진실 발견의 원리가 적용된다. 그 다음에 민사소송법상으로는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형식적인 진실 발견의 원리가 적용된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직권주의적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의 주도적 위치를 이제 주도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걸 공소장 변경 요구제도, 피고인 신문제도, 법원의 보충적 직권 신문제도, 직권 정보조사, 성명권, 증거 동의의 진정성 조사 제도 등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소송 주체는 검사와 법원, 피고인입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보조자라고 할 수 있고 독립적인 주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다시 형사소송법상 소송 주체는요, 검사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법원이 있고 피고인이 있습니다. 참고로 피고인이 뭔가요? 예, 피고인은 검사님에 의해서 기소가 된 자를 피고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원래는 검사와 피고인의 쌍면적인 부분이 있을 텐데 여기에 법원이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송 주체가 검사와 법원, 피고인입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보조자로 볼 수가 있고 독립적인 주체로 볼 수는 없습니다. 피고인은 공판정에서 진술을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피고인이 법인인 때에는 그 대표자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소송 행위를 대표합니다. 성명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명권이라는 말은 이제 석이라는 말은 푼다는 이야기입니다. 푸는데 명이라는 말은 밝을 명입니다. 그래서 밝게 푼다 이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재판 와중에 이렇게 뭐 지식이 부족하시다든지 아니면 사리 판단을 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대로 놔두면 그분한테 아주 불리하게 된다든지 여러 가지로 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소송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법관이 당사자에게 사실상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입증을 촉구하는 권능을 성명권이라고 합니다. 뭐 예전에 법정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떤 이제 60대 노인께서 이제 법정에 가셨는데 자기는 이제 억울하다 이야기만 하시고 내가 돈을 못 받았다 계속 이야기만 하세요. 그런데 거기서 주된 쟁점이 채무 불이행이냐 아니면 불법행위냐 이게 이제 쟁점이었는데 판사님께서는 이게 답답하셔가지고 아니 그래서 채무를 불이행했다는 말이에요, 불법행위예요 이렇게 자꾸 물어보셨는데 이 분께서는 이제 지식도 없으셔가지고 계속 억울합니다 이야기만 하셔가지고 참 나중에 보니까 참 난감한 그런 처지에 빠지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판사님께서
이렇게 좀 코치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밝게 푼다 이런 게 이제 성명권입니다. 그러니까 당사자 진술의 모순이나 불명료함, 결함을 지적하여 정정하고 보충할 것을 요구하거나 입증을 촉구하는 것을 이제 성명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당사자가 명백하게 간과한 것으로 인정되는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는 권능을 성명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명권은 그러니까 지적하는 거죠. 지적 의무 또는 이제 판사님께서 질문하는 그런 질문 의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당사자주의, 이 변론주의를 끝까지 관철한다면 소송 수행 능력이 부족한 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법에서는 소송 자료에 관한 사실 매너수뿐만 아니라 법적인 관점에 대해서도 당사자가 명백히 간과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법원에 이제 지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고인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도 있고요. 회피라는 말은 법관이 회피하셔야 되고, 신체 구속을 당한 피고인은 이제 변호인과 접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형법의 적용 및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실제법이 아닌 형사소송법은 절차법이죠. 절차법이 형사소송법입니다. 형사소송법은 절차법이며 사법법입니다. 행정법이 아닙니다.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중에서 사법법입니다. 공판 절차뿐만 아니라 수사 절차도 규정하고 집행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사 절차도 규정하고 집행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형사소송법은 공판 절차뿐만 아니라 수사 절차, 형집행의 절차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수한 직권주의도 아닙니다. 당사자주의도 가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을 할게요. 이 문제는 5번 이상 나온 것 같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형식적 진실 발견이 아닌 실체적 진실 발견입니다. 판사님은 실체적인 진실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적정 절차의 원칙이 적용되고요. 절차가 적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속한 재판의 원칙을 지도 이념으로 합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다시 적정 절차의 원리는 형사소송의 이제 지도 이념입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죠. 자, 민사소송이 형식적 진실주의를 추구하는 반면에 형사소송은 실체적 진실주의를 추구합니다. 아까 설명을 했죠. 자, 그래서 형사소송법상 직권주의는 소송의 주도적 지위를 이제 법원이 주도하는데요. 직권조사제도, 법원의 정인신문제도, 법원에서 공소장 변경 요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직권주의적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형사소송법상 당사자주의는 피고인, 검사가 이제 소송을 주도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검사의 공소장 변경이나 아니면 당사자의 증거 신청권, 당사자의 모두 진술권이나 그 다음에 공소장 일본주의 등 이런 것이 당사자주의의 요소입니다. 자, 이 중에서 공소장 일본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공소장이 뭐 일본이라는 말이 아니라 공소장은 한 장이란 말이죠. 한 장이란 이제 일본 하나에다가 근본 본자 당사자주의적 요소인데요. 공소장 일본주의는 당사자주의의 소송 구조에서 예단을 배제하고, 이거 예비적 판단이죠. 예비적으로 단정을 하는 걸 예단을 배제하고 공판 중심주의 입장을 취합니다. 검사님께서 공소를 제기할 때 법원에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해야 됩니다. 공소 사실에 대한 증거와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할 수는 없습니다. 자, 직권주의 요소로서 배심 재판 이제 불인정하고요. 피고인 신문제도 정해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형사소송법은 규문주의가 아니죠. 국가 소추주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사님이 공소 제기이므로 국가 소추주의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피해를 당했다 해가지고 일반인이나 피해자가 소추를 할 수는 없어요. 옛날에 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요즘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 소추주의를 우리 형사소송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형사소송법은 형법을 적용하고 실현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귀에 이제 못이 박히겠죠. 자, 형사소송법은 실체적 진실주의고요. 적법 절차의 원칙,
신속한 재판의 원칙을 지도 이념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형식적 진실주의가 아닙니다. 자, 오늘 처음 강의 들으신 분들도 이제 벌써 5분 이상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규문주의가 뭔가요? 잘 모르겠으면 내 이놈 내 죄를 알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규문주의라는 것은 법원이 옛날의 원님이죠. 법원이 절차를 개시하고 자기가 심리하고 자기가 재판하는 주의입니다. 심리 개시와 재판의 권한이 법원에 집중되어 있어서 법관이 공평한 재판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탄핵주의는 이 재판기관과 소추기관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우리 수강생들 중에 오늘 이제 규문주의를 처음 들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형사소송법이 규문주의가 기본 구조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다른 거는 기억을 못해도 내 이놈 내 이 죄를 알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기본 소송 구조라고 할 수는 없다고 이렇게 이제 판단하실 겁니다. 자, 다음은 강제수사와 임의수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제수사, 임의수사. 자, 이게 그냥 그 용어 그대로 이제 그 해석을 하면 되는데요. 또 시험은 또 전형적으로 이제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수사는 상대방의 의사 여하를 불문하고 강제적으로 실시하는 수사입니다. 강제수사는 그래서 별로 좋은 게 아니죠. 그래서 형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허용돼서는 안 되겠죠. 이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임의수사가 있습니다. 임의수사는 수사를 받는 상대방의 동의와 성낙을 전제로 해서 범인과 증거를 발견하기 위해 수사를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뭐가요? 임의수사요. 그래서 그 임의수사가 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이제 감정이나 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하는 것, 이런 게 다 임의수사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참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는 것, 그리고 피의자 신문, 공무소 조회 이런 것들은 이제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임의적으로 한다 해가지고 임의수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강제수사는 뭐냐? 강제수사는 압수, 수색, 검정, 체포, 구속은 강제수사입니다. 강제수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소법에, 형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고 필요한 최소한도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인권을 침해할 그 여지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형사소송법상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해자를 긴급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자, 다음은 국민참여재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이제 그 국민참여재판에 이렇게 참여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상식적인 차원에서도 국민참여재판에 대해서 한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이제 법률에 보면 이제 그 대상 사건이 있습니다. 그 대상 사건이 뭐냐면 그 합의부 관할 사건입니다. 합의부 관할 사건. 그게 뭐냐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공고에 해당하는 사건이 이제 그 국민참여재판의 대상 사건입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제9조 1항에 따른 배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참여재판에 있어서 이 법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자, 그래서 필요적 국선 변호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국민참여재판이요. 자, 그러면 배심원들은 어떻게 이렇게 후보 예정자들은 명부는 어떻게 작성하느냐? 자, 여기에 대해서 그 법령에 의하면
지방법원장은 배심원 후보 예정자 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매년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국민의 주민등록 정보에서 일정한 수의 배심원 후보 예정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성별에 관한 주민등록 정보를 추출하여 전자파일의 형태로 송부할 것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법령을 한번 보시면 개정이 2012년도에 됐고요, 13년도에도 됐고요, 14년도에도 됐고요, 17년도에도 됐고요. 그러니까 이 조문에 대해서 계속 개정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제 뭔가 좀 사유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게 만 20세 이상이라는 게 이게 좀 이게 쟁점인가 보다 해가지고 배심원 후보 예정자 명부에서는 만 20세 이상이라는 게 현재 개정된 상태에서는 만 20세 이상의 국민이다, 이렇게 이걸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재판장님이 이제 설명도 하시고 평의하시고 판결 토의 등에 관한 것이 있는데, 재판장은 변론이 종결된 후에 법정에서 배심원에게 공소 사실의 요지와 적용 법조,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증거 능력, 그 밖에 유의할 사항에 관해서 설명을 하여야 합니다. 재판장님께서요. 그 다음에 심리에 관여한 배심원은 그 설명을 들은 후에 유무죄에 관하여 이렇게 평의를 하고요, 평가를 하고 의논을 하고, 그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면 그대로 하면 되죠. 그에 따라 판결을 하면 됩니다. 다만 배심원 가방서 요청이 있으면 심리에 관여한 판사님의 의견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배심원이 이제 유무죄에 관해서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한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판결을 하기 전에 심리에 관여한 판사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 경우 그러면 유무죄 판결은 어떻게 할 거냐? 그때는 다수결의 방법으로 합니다. 자, 심리에 관여하신 판사님은 평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경우에도 판결에는 참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결과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죄 이런 경우에 이 법원이 그게 꼭 따라야 되는 건 아니에요.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 이 문장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법원을 기속하지도 않는데 왜 하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조금 이제 가도기적 그런 상태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데 존중을 하시겠죠. 이제 그다음에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국민참여재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원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국민참여재판은 필요적 변호 사건입니다. 자, 다시 반복할게요. 자, 시험에 나올 거는 몇 개 없어요. 자, 판결과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판사님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물론 마음대로 하진 않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해하기 쉽게 판결과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 배심원의 판결 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판사님이 보시기에는 저 판결하신 분들이 법을 너무 모르시거나 이렇게 상식에 너무 이렇게 부합하지 않는다 생각하면 판사님은 이제 다른 의견을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간에 판결과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선정이 됩니다. 일방적으로 이제 소험서나 이런 데서 그냥 만 20세 이상 이렇게 하면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될 건데, 법의 개정 과정을 이렇게 살펴보면 지금 이게 옛날에는 18세인 것 같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20세로 올리느니 내리느니 이런 여기에 대해서 다툼이 많았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좀 나중에 이제 강약 조절을 할 때 이제 그 판단을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특별행사소송 절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결심판이라고 들어보셨죠? 자, 그 적결심판도 시험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적결심판이란 건 뭔가요? 도로교통법 위반과 경범죄처벌법 위반이 이제 대부분인데요. 도로교통법 등 경범죄 위반 시에 누가요? 경찰서장님께서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게 서면으로 범칙금을 국가에 납입하도록 이제 통고를 합니다. 근데 통고를 받은 자가 벌금이나 가료 등 범칙금액에 해당하는 통고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규칙을 범한 그런 통고 처분의 금액에 해당하는 통고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경찰서장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장님은 자기 말도 안 듣는다 하셔가지고 적결 심판에 해부를 합니다. 적결 심판에 해부를 했는데 이게 또 다시 정식 재판에 청구된 사건은 그렇게 돼버리면 이거는 통상적인 행사소송 절차에 따라서 재판이 진행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적결 심판은 이제 이 정도로 안다고 보시면, 그러면 약식 명령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러면 적결 심판과 약식 명령은 뭔가 하면,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해서 검사님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 절차 없이 약식 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가료 또는 몰수에 처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뭐 폭력행위가 있다, 폭행행위가 있는데 누가 봐도 이거 명백하고 이걸 뭐 다시 재판을 하는 것보다 약식으로 하는 게 낫겠다 하는 경우에 이제 검사님께서 약식 명령을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약식 명령의 청구는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그 서면으로 해야 됩니다. 그럼 약식 명령의 방식은 뭘까요? 약식 명령에는 범죄 사실, 적용 법령, 주형, 부수처분과 약식 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정식 재판에 청구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식 명령을 받았는데 나는 좀 억울한 것 같다. 약식 명령에는 벌금 100만 원만 내시오. 그래 이렇게 했는데 내가 뭐 때리지도 않았는데 왜 나를 약식 명령에 넣었지 하면 약식 명령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좀 명시해야 됩니다. 약식 명령의 고지는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소의 송달에 의합니다. 그럼 이제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제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 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으로 하자 해가지고 정식 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단 피고인은 정식 재판 청구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정식 재판의 청구는 약식 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정식 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 없이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정식 재판이 청구됐다 하면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식 재판도 이게 청구를 취하를 할 수 있는데 정식 재판 청구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취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약식 명령의 효력은 뭘까요? 자, 약식 명령은 정식 재판의 청구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 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결 심판 절차는 누가 한다고 했죠? 관할 경찰서장님이 청구를 하고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가료에 처할 경미한 이제 가벼운 범죄를 대상으로 합니다. 순회 판사님이 심판을 하고요. 그러면 적결 심판이 확정이 되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그러면 그 형을 집행하는 것은 경찰서장님이 하십니다. 자, 약식 명령이 확정되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약식 명령은 누가 청구합니까? 경찰서장님이요? 아니죠. 약식 명령은 검사님이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형법상 재산에 대한 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법상 재산에 대한 죄도 엄청나게 양이 많죠. 자, 이걸 압축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형법은 보호법익에 따라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로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는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예를 들어서 살인과 상해죄, 자유에 대한 죄는 협박이나 강요를 한다든지,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는 명예훼손죄,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는 비밀 침해죄나 주거 침해죄, 그리고 재산에 대한 죄로 구분이 이제 가능합니다. 배임죄, 손괴죄,
작물죄, 절도죄,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 권리행사 방해죄, 횡령죄는 이게 개인적 법익일까요? 사회적 법익일까요? 예, 이건 다 아시죠. 자,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로서 재산에 대한 죄입니다. 자, 이거는 뭐 외울 필요도 없죠. 이거 딱 보면 임무를 배신하고 물건을 손괴하고 뭐 절도를 하고 강도를 하고 이런 거는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입니다. 그러면 신용훼손죄는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로서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입니다. 일단은 신용훼손죄도 개인적 법익이다. 이 정도 아시면 되고. 그러면 뇌물죄는 뭐냐? 공무원에게 돈 주고 막 하는 거 이런 거는 국가적 법익입니다. 자, 다시 뇌물죄는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죄입니다. 자, 뇌물죄는 좀 주목을 하십시오. 근데 살인죄나 낙태죄나 유기죄는 형법상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입니다. 위정죄 있습니다. 위정죄 그 재판장에서 거짓된 증언을 하는 거요. 위정죄는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입니다. 자, 다시요. 위정죄 뭐라고요? 국가적 법익입니다. 국가적 법익. 범인을 이렇게 숨겨주는 거. 은닉죄는 뭘까요? 이것도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입니다. 협박죄, 명예훼손죄, 주거침입죄는 이거는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입니다. 자, 이런 거는 이렇게 자꾸 한번 스스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이 중에서 위정죄하고 범인 은닉죄 이런 거는 약간 헷갈릴 수도 있구나 해가지고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뇌물죄 돈 주는 건데 공무원한테 주는 거니까 이것도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형법상 재산에 대한 죄는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는 절도, 강도, 사기, 공갈, 권리행사 방해죄. 권리행사 방해죄가 아까 뭐라고 했죠? 예를 들어서 정비소에 내 차를 맡겼는데 누구 차예요? 내 차죠. 내 차인데 누가 점유를 하고 있죠? 그 수리하시는 분이 점유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제가 그 수리비도 안 주고 가져와 버렸다. 뭐 그런 게 권리행사 방해죄입니다. 타인 점유, 자기 소유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횡령, 배임, 작물, 손괴죄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입니다. 뇌물죄는 국가적 법익이고요. 도주죄, 위정죄, 직무유기죄는 이제 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인데 소유죄라는 게 있어요. 소유죄, 시끄럽게 뭐 사회에서 시끄럽게 하는 거 이런 거는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중에서 이제 공적인 안전을 해친다. 그걸 공안이라고 하는데 소유죄는 공안을 해야 하는 죄이기 때문에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재척과 기피와 회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기본입니다. 근데 이제 법을 좀 잘 모르신 분들은 이제 여기서 공부를 하실 건데, 자, 그러면 정식으로 한번 볼까요? 이제 재척이란 말은 이제 법관은 다음 경우에는 재척된다 이렇게 직무집행에서 재척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무슨 말이냐면 법관님이 피해자인데 법관님이 자기가 피해자인데 자기가 그 재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바로 그냥 그 법률에 의해서 재척이 바로 됩니다.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이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 이렇게 되면 친하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친하니까 이 공정한 재판을 할 그 가능성이 좀 줄어들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뭐라고요? 제거한다. 법관님을 제거한다. 이렇게 재척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법관이 그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 또는 후견인인 경우, 그 다음에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정인이거나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된 경우, 뭐 예를 들어서 뭐 변호사 하시다가 또 법관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된 경우,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으로 된 경우, 법관이 사건에 대해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경우에는 이건 법률에 의해서 그 법관은 재판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걸 바로 재척이라고 합니다. 재척. 그 다음에 이제 기피라는 게 있습니다. 기피라는 게 이제 검사 또는 피고인은 다음 경우에 법관은 기피를 신청하고 있는데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아까 재척 사유가 있는데도 재판을 하고 계시면 이제 그 사유도 해당되고요. 그 재척이 당연히 돼야 되는데 재판을 계속 하고 계실 때 검사님이나 피고인이 이제 불평을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판사님하고 뭐 변호사하고 뭐 아주 친하더라, 뭐 아주 형제처럼 지낸다더라, 뭐 이렇게 하면 이게 조금 우려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 법관을 기피 신청을 뭐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변호인은 피고인의 맹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 하나여 법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회피라는 게 있습니다. 그 회피라는 건 뭐냐면 법관이 이제 자발적으로 이제 회피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법관이 생각하시기에 이건 내가 이제 감당할 사건이 아니다. 뭐 이 정도로 이렇게 생각이 되시면 이제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그 회피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피는 당사자가 신청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회피는 법관이 스스로 회피를 하는 것입니다. 제척은 당연히 되는 겁니다.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자, 그래서 제척, 기피, 회피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근데 아주 기본적인 것인데 시험에 간혹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 뭐 정리할 것도 없죠. 예. 자, 그 다음에 형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한 문제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형의 종류는 사형과 징역과 권고와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가료, 몰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형은 다 아실 거고 징역에 대해서 보면 징역이나 권고는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합니다. 그런데 그걸 또 가중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중하는 경우에는 50년까지로 합니다. 자, 옛날하고 또 달라졌습니다. 그다음에 형의 선고와 자격상실, 자격정지가 있는데 사형이나 무기징역, 무기권고의 판결을 받은 사람은 다음 이제 자격을 상실하는데요. 공무원도 못 돼요. 사형. 그다음에 공법상 뭐 무기징역이면 선거권하고 피선거권이 없어요. 선거도 못 하고 법률로 정한 요건을 공법상의 업무에서 관한 자격도 이렇게 상실을 합니다. 그다음에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도 이렇게 상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제 유기징역이나 유기권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될 때까지 1호부터 3호까지의 기재된 자격이 면제가 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의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예전에 이제 만약에 집행유예를 받았다. 집행유예를 받으신 분들은 이게 공법상 이제 선거권이 있을까요? 아니면 자기가 피선거권이 있을까요? 자기 뭐 감옥에 들어가신 것도 아니고 집행유예 받으신 분들은 여기서 43조 제2항에 의하면 집행유예가 없죠. 그래서 집행유예는 이제 공법상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있어서 제한이 있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습니다. 이게 몇 년 전에 그 위원과 불합치 결정이 난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자격 정지 또한 또 1년 이상 15만 원으로 하고요. 자, 벌금은 얼마입니까? 벌금은 5만 원 이상입니다. 5만 원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입니다. 구류는 1일 이상 30일. 가료는 뭐예요? 가료는 2,000원 이상 5만 원 미만입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자, 가료는 2,000원 이상 5만 원 미만입니다. 자, 일반인은 헷갈려도 되지만 수험생은 아셔야 됩니다. 자, 몰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범죄 이해자가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해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경우에는 이제 그 몰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범죄 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하는 물건이나 뭐 그런 경우에는 몰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형의 종류를 이제 정리를 할게요. 사형은 생명 관련된 거고, 징역은 자유, 권고도 자유, 자격 상실은 명예형이고, 자격 정지도 명예형. 벌금은 5만 원 이상이라고 했죠. 재산입니다. 구류도 1일 이상 30일 미만입니다. 자, 이하가 아니고, 가료는 2,000원 이상 5만 원 미만이고, 몰수는 재산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가태료는 이제 벌금이나 가료와는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습니다. 자, 가태료는 형법상 형의 종류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령 위반에 대해서 가해지는 이제 금전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의 조례로서도 가태료를 이제 징수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경비업법상 이제 법인의 그 대표가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가 이제 주소가 이전이 됐을 때도 30일 이내에 그 변경 등기를 하지 않으면 가태료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비상상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상상고는 이제 구제 수단이지만 피고인의 구제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법령의 해석과 적용의 이제 가오를 시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재심과는 다른 점은 피고인의 이익은 단순히 부차적으로 고려되고 법 적용을 잘못한 데에 대해서 검찰이 비상상고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상고는 검찰총장님이 하십니다. 검찰총장님이 판결이 확정된 후에 그 사건이 법령에 위반했다 했으면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 뭐 복지원 사건 이런 경우에 그 법령 적용이 잘못됐다 해가지고 검찰총장님께서 비상상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비상상고할 때 대법원은 신청서에 포함된 이유에 한해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비상상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된 때에도 판결로서 이를 기각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신청서에 포함된 이유에 한하여 이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이제 판결로서 기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사의 일반 원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는 이제 직권 수사의 원칙, 불구속 수사의 원칙, 임의 수사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 수사는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고, 그 다음에 임의 수사가 원칙입니다. 강제 수사는 강제 수사 법정주의, 법에서 정해야 되고요. 영장이 필요하고 영장주의, 필요 최소한의 비례성의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금방 했던 말이 각 조문에 있습니다. 강제 처분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하나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수사 일반 원칙으로 이제 임의 수사의 원칙입니다. 자, 영장주의 원칙, 강제 수사, 법정주의의 원칙이 이게 적용이 됩니다. 자, 이 부분도 간단한 거죠. 그래서 강제 수사주의, 법정주의, 영장주의, 비례의 원칙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아까 다 한 거죠. 자, 형사소송법상 증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거재판주의가 있습니다. 사실의 인정은 뭐 판사님, 검사님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증거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실 인정이 어느 정도까지 돼야 되냐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입니다. 이 말은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다음에 자유심정주의라는 게 있는데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 판단에 의한다. 이게 자유심정주의입니다. 그다음에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가 없습니다. 불법적으로 그렇게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불이익한 자백의 증거 능력에 대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인 때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가 없습니다. 피고인의 자백만으로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의 자백이 있고 이를 보충해서 강하게 해줄 수 있는 보강 증거가 있어야 유죄로 인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일 때 자백만 있다.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합니다. 그 이제 보강 증거가 있어야 돼요. 보강 증거는 피고인의 자백의 진실성을 확인하는 독립된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야기를 했죠.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 판단에 의하는데 이것을 자유심정주의라고 하고 자백의 보강 법칙도 이제 자유심정주의에 대한 이건 예외가 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한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자, 이런 이제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이걸 이제 입에 익히셔야 됩니다. 이게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 아는 거하고 이제 이거 수험에서 이게 정답을 푸는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자, 그래서 자백의 이제 아까 했다시피 자백 배제 법칙하고 위법 수직 증거 배제 법칙이 아마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나옵니다. 자, 피고인의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인 때는 유죄의 증거를 하지 못합니다. 그다음에 증인 신문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일단 증인은 신청한 검사와 변호인이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상대방이 이제 하는 겁니다. 재판장은 그 둘 다 끝나고 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인 신청하면 자기들 유리한 사람은 증인을 부르겠죠.
그래서 신청한 쪽에서 먼저 정인 신문하고 반대쪽에서 반대 신문하고 그다음에 판사님이 이렇게 신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인 신문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신문 후에 이렇게 당사자에 의한 교호 신문으로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정인 신청하신 분들 먼저 하시고 판사님은 나중에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판 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서 진술에 대신해서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공판 준비 또는 공판 기일 외에서 타인의 진술을 기재로 하는 내용의 진술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없습니다. 자, 이거는 좀 주목을 하십시오. 자,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 이제 정인이 공판장에서 나는 철수로부터 A가 B를 폭행하는 것을 보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나는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 말을 hearsay evidence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본 게 아니고 들은 거예요. 진술했을 경우 정인의 진술을 A가 B를 폭행하였다는 사실을 증거로 하는 것은 전문 법칙에 의해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전에서 전달받아가지고 들은 거는 이게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전문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누가 죽이는 걸 봤습니다. 봤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전문 증거는 이렇게 증거 능력이 없다. 자, 이 처음 들었다고 하지 마세요. 자, 이거 어떻게 보면 간단한 겁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게 반대 신문을 못하기 때문이죠. 반대 신문도 못하고 누구한테 주워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게 판사님이 이게 반대 신문도 못하고 직접적이지도 않고 간접적이고 신용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전문 증거는 증거 능력이 제한됩니다. 그래서 전에서 들은 이야기는 증거 능력이 제한됩니다. 그다음에 형사소송법상 이제 상소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소를 할 수 있는데 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심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 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합의부에 하고요. 그 다음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동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형사소송에서 항소 제기 기간은 7일입니다. 민사소송하고 다릅니다. 민사소송은 14일이고 형사소송은 7일입니다. 그 다음에 항소를 할 때는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그래서 상소권자는 누구냐? 검사 또는 피고인은 상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고 이유는 뭐냐? 이렇게 했을 때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을 때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상소를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피고인의 법정 대리인은 피고인을 위해서 상소를 할 수 있고, 그 다음 만약에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 원심 판결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걸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 자, 그래서 형사소송법상 상소권자는 검사, 피고인의 법정 대리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상고심은 원래 이제 법률심입니다. 법률이고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거 이거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계속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를 할 수 있다. 이거는 아까 했었고요. 그다음에 형사소송법상 모두 절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절차란 뭐냐? 모두자가 머리 두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형사소송 들어갈 때 맨 처음에 뭐 하느냐? 그 절차가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형사소송법상 모두 절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 들어가면 판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신은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진술, 당신이 잘 모르겠으면 입 닥치고 있어도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진술을 거부권을 고지를 합니다. 그 변호사가 없거나 아니면 그분이 약간 뭐 지식이 모자라거나 이런 분들은 입 다물고 있는 게 유리하겠죠. 엉뚱한 소리 하는 것보다. 그래서 판사님이 먼저 진술 거부권을 고지를 하고요. 당신 직업이 뭡니까? 이렇게 그런 걸 인정신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검사님께서 맨 처음 하는 말을 모두 진술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걸 이제 보통은 공소장을 읽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피고인이 할 말이 있으면 피고인의 모두 진술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판사님이 다 듣고 난 다음에 이게 쟁점이 뭔가요? 하면서 당사자의 주장, 입증 계획을 한번 들어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진술 거부권과 진술 거부권 고지가 명문화되어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형사재판 들어갈 때 판사님이 당신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근데 모두 진술 단계에서 공소 사실에 대한 자백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고인께서
나는 억울합니다 이게 아니라 제가 했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 재판할 것도 없죠. 그래서 간이 공판 절차, 간단하게 하자 하는 게 이제 간이 공판 절차입니다. 간이 공판 절차가 이렇게 게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판사님은 이제 그 변호인에게 쟁점을 정리를 위한 질문을 할 수 있어요. 판사님이 사건이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이게 쟁점이 뭐예요? 하고 물어봐요. 그 물어보면 검사님이나 변호인께서 이렇게 답변을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주장 입증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나 사건 많아요.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 물어보면 당사자들이 나는 어떻게 주장하고 어떤 증거로서 뭐 입증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분들이 말씀을 하면 판사님이 좋아하시겠죠. 이런 식으로 그 재판이 진행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진술 거부권 고지한다는 점, 이 부분 이제 형사소송법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실제로 이제 지식이 없거나 이런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반드시 아니면 변호인을 이렇게 선임할 수 없는 이런 분들에게는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인정신문이 뭐냐면 이제 당신 직업이 뭡니까? 성명, 연령, 등록 기준지, 주거와 직업을 이제 물어서 피고인님의 틀림없음을 확인하는 것. 그게 이제 인정신문이라고 합니다. 이제 무직이라고 하면 약간 좀 이렇게 조금 그렇겠죠. 그래서 그다음에 검사님이 모두 진술을 합니다. 맨 처음에 하시는 말씀이 보통 이제 공소 사실 및 제명, 그다음에 적용 법조를 검사님께서 낭독을 하십니다. 자, 그다음에 피고인이 모두 진술을 하고요. 피고인이 이제 할 말이 있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 공소 사실의 인정 여부를 진술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판사님께서 재판장님이 쟁점을 정리를 하고요. 검사 변호인의 증거 관계 등에 대해서 이제 뭐 진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좀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형사소송법상 절차는 그 모두 절차하고 사심 심리 절차하고 선고 절차 뭐 이렇게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간이 공판 절차가 있는데요. 아까 뭐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 사실에 대해서 자백을 해버리면 그러면 그 공소 사실에 하나요 간이 공판 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하자 이렇게. 근데 만약에 법원이 그런 결정을 한 사건에 대해서 피고인의 자백이 이제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검사님의 의견을 들어서 그 결정을 취소를 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간이 이제 공판 절차에서의 증거 조사가 있는데요.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이제 증거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이 공판 절차에서는 증거 능력에 관한 이제 특례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특례가 있는데 뭐 정리를 하자면 이제 그 간이 공판 절차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자백한 사건에 대해서 증거 능력의 제한을 완화하는 방법으로 심리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형사소송법상의 절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간이 공판 절차가 통상적인 절차와 다른 것은 증거 능력이 제한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그걸 완화하고요. 그다음에 증언 조사의 절차의 엄격성을 이제 쉽게 한다는 거죠. 간이화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 공판 절차는 피고인이 모두 절차에서 처음부터 제가 했습니다 이렇게 유죄임을 자백한 그 경우에 그 공소 사실에 한해서 뭐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 사건에 대해서 그 진술이 강요나 신빙할 수 없는 그렇게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검사의 의견을 들어서 그 결정을 취소를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제 형사소송법의 기본 이념과 강제수사와 임의수사, 국민참여재판, 특별형사소송 절차, 그리고 형법상 재산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 형의 종류, 비상상고, 수사의 일반 원칙, 그리고 형사소송법상 증거, 형사소송법상 상소, 그다음에 형사소송법상 모두 절차, 그리고 간이 공판 절차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그 형사 책임 능력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